신경성 방광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성 방광에 대해서만 해도 1시간, 2시간씩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렇게까지 시간이 할애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그리고 꼭 짚어야 될 부분 몇 가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정상적인 배뇨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런 방광 소변이 찼다라는 충만한 느낌이 수신경을 타고 대뇌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뇌에서는 소변이 꽉 차 있으니까 소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도 과락근을 풀면서 방광을 수축시켜라는 신호를 척수를 통해서 내려보내게 되겠고요. 그 내려가는 신호를 통해서 소변 배출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배뇨 과정에서 척수의 자율신경과 천수의 그 배뇨 중추가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척수 손상이 있을 때는 이러한 신호 전달 통로가 손상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뇨 과정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대뇌 피질, 그다음에 내교 배뇨 중추, 천수 배뇨 중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의 상호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의 손상이 와서 이러한 정상적인 배뇨 과정을 겪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겪을 수 없게 돼서 나타나는 합병증이 배뇨장애 신경이성 방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수 손상 이후에 나타나는 방광 기능의 변화는 척수 쇼크 상태에서는 방광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광은 그냥 막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한정은 아니지만 굉장히 크게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팽창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청결간염도료를 시행한다든지 척수 쇼크로부터 회복될 때까지 상시 도뇨관을 삽입해서 방광을 과팽창이 일어나지 않게 방광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앞서 제가 상위신경 손상과 하위신경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방광의 양상이 두 가지로 양분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신경은 경수, 흉수 손상이고요. 이러한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과활동성 방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수 배뇨 중추로부터 대뇌로의 연결이 차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사적인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직이 생기고 근육이 자꾸 구축되려고 하는 것처럼 방광 근육도 자꾸 쪼그라들려고 하는 양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변이 차게 되면 반사적으로 방광이 수축하려고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비자발적, 불규칙한 방광 수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 기능을 적절하게 보존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빈뇨나 요실금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방광 용적이 점점 작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위신경 손상이 3번에 보시면 하위신경 손상의 경우에는 무수축 방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축하지 않는 방광이고요. 제가 흔히 이러한 방광을 설명할 때 과활동성 방광은 처음 우리가 풍선을 불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풍선을 불 때는 굉장히 빡빡한 느낌의 그런 느낌 상태로 풍선을 불게 되는데요. 그 상태가 과활동 방광, 그리고 상위신경 손상의 방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위신경 손상의 방광 같은 경우에는 무수축 방광, 풍선을 갖다가 크게 불어놓고 나서 바람을 빼고 나면은 풍선이 늘어나서 흐물흐물해지는 상태, 그 다음부터는 불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무수축 방광, 하위신경 손상의 방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신경 하부나 말초신경의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요. 이러한 경우는 배뇨 반사나 방광 수축 능력이 상실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광의 요도 괄약근에 긴장도가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요도 괄약근이 풀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많이 차지도 않았는데 배가 살짝 눌린다든지 아니면은 트랜스퍼 과정에서 배에 힘을 준다든지 할 때 소변이 그렇게 많이 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금이 생기는 상태가 이렇게 괄약근의 긴장도가 떨어져 있고 소실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양상으로 상위신경과 하위신경은 두 가지 양상으로 방광의 기능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광관리의 목표.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광관리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 목표로 해야 되냐. 첫째,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금이 없어야겠죠. 실금이 계속해서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위생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첫째는 실금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방광과 신장 기능을 유지하려면은
낮은 방광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은 방광 압력 유지. 세 번째로 효과적인 낮은 방광 압력 상태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배뇨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건강하게 신장의 손상을 예방해 줘야 되고 요로 손상이나 간염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방광관리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목표 중에서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은 적절한 방광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어떤 제 평가와 방광 관리에 대한 방광 관리에 대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실금이 없어야 된다. 방광 압력은 낮게 유지해야 된다. 사회생활할 수 있고 방광 낮은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배뇨 방법을 가지고 있다. 더하기 신장의 손상을 방지하고 있고 요로 손상이나 간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방지하고 있다. 이것이 방광관리의 목표이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지만 적절한 방광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배뇨 방법은 크게 두 가지만 추천드립니다. 청결 간헐적 도뇨법, 흔히 말하는 CIC고요. 유치도뇨관, 보통 요관의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거나 치고 상부의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유치도뇨관의 두 가지가 가장 건강한 배뇨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결 간헐 도뇨법은 첫 번째로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광의 용적이 3-4일 정도 소변이 찼다. 그리고 CIC를 통해서 한 번에 소변을 완전히 비워준다. 우리가 손상 전에 정상적인 방광의 그러한 방광의 기능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3-400 정도의 방광 용적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상위신경 손상의 경우에는 방광이 자꾸 작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처치 없이 방광 용적을 유지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방광약이라는 걸 복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광을 적절하게 늘려주고 압력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약을 복용하면서 용적은 3-400 정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4시간 간격 혹은 어떠한 정확한 요인, 과거와 척수 손상 전과는 다른 어떠한 요일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요일가 왔을 때 CIC에서 배뇨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충분한 섭취 보통 2리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에 CIC 횟수는 5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CIC를 하면서 실금은 꼭 없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결 정보법은 적절한 3-4일 정도의 방광 용적 유지, 하루에 충분한 수분 섭취, 그 다음에 하루 5회 정도의 CIC 횟수, 실금은 없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유치도뇨관 방법은 첫 번째로 좋은 청결간염정보법 CIC를 하실 수 없는 경우에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치도뇨관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혼자 상체 기능이 떨어져서 혼자 CIC를 할 수 없는 CIC를 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보호자가 옆에 꼭 붙어있지 못해서 보호자를 통한 CIC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물게 CIC를 하면서 유치도뇨관을 중간중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장거리 여행을 한다든지 혹은 운동선수가 어떤 시합 시간에 배뇨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때 그럴 경우에 평소에는 CIC를 하면서 간혹 가다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을 때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가 도뇨관이 막혔을 때에 대한 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도뇨관을 막혔을 때 손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의 이상반사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심한 두통과 함께 혈압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뇨관이 막혔을 경우에는 빠르게 소변을 배출해주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치골상부로 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회용 카테터를 항상 보유하고 계시면서 요도를 통해서 CIC를 시행해서 배뇨를 먼저 시켜준 후에 응급실이나 병원을 가셔서 도뇨관을 교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폴리를 빼고 요도를 통해서 CIC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폴리를 카테터를 제거하려면 주사기가 있죠. 폴리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않도록 폴리 끝에 이렇게 풍선을 갖다가 벌림을 시켜야 되는데 이 벌룬을 빼기 위해서는 주사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급한 경우에 집에 주사기가 없다. 근데 폴리가 도뇨관이 막혀서 혈압이 올라가고 두통이 심하다 이럴 때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폴리를 가운데서 가위로 자르시면 됩니다. 자르게 되면은 폴리 주변에 폴리 안에 있는 그 풍선을 채우고 있던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요도로 폴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폴리를 중간에 가위로 자르고 폴리를 빼낸 다음에 요도를 통해서 CRC를 한 후에 다시 재삽입하시면 폴리를 재삽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주변에 이렇게 자극 배뇨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드린다든지 배를 꾹 누른다든지 아니면은 배 아랫배에 힘을 줘가지고 소변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자극 배뇨입니다. 방광에 남아있는 그러한 자극 반사를 갖다가 이용하는 반응인데요. 절대 기억하실 것들이 자극 배뇨는 자연 배뇨가 아니다. 자연 배뇨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자극 없이 가만히 서서 소변을 보고 싶을 때 요도 가략근이 풀리면서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자연 배뇨고요. 자극 배뇨는 쥐어짜든지 누르든지 힘을 줘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방광에 굉장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방광 밑에 그림을 보듯이 방광 모양도 변형될 수가 있고요. 요관이 늘어나면서 그 요관을 통해서 소변이 거꾸로 올라가서 신장까지 망가뜨려서 만성 신부전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드물게 신장이 손상돼서 투석까지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 배뇨는 가능한 하지 말아야 될 배뇨 방법이라고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꼭 어떤 경우에 필요해서 자극 배뇨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기적인 방광 검사를 통해서 나의 방광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신장이나 요관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적절한 배뇨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장관리, 신경성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척수장애에 생기는 그 장애로 문제가 되는 부위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횡행결장의 대장의 일부분과 아래로 내려오는 하행결장, 대장 그리고 그 이하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저장과 배설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알기 위해서는 대장에 대한 체류 시간, 변이 대장에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상적으로 변이 대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평균 12시간에서 48시간, 이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척수 손상 후에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96시간, 4일 정도가 되고요. 상위신경 같은 경우는 장의 반사적인 반응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덜 길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정도가 되겠고요. 근데 하위신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에 대한 반사들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길게는 6일까지, 거의 일주일이죠. 6일까지도 변이 통과하지 않고 배변되지 않고 장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대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이 대장에 체류할수록 수분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변은 점점 단단해지는 변비 상태가 될 거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배변 지연, 그다음에 계획하지 않는 배변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이 지나도 변이 안 나오거나 내가 변을 보고 싶을 때 변이 나오지 않는 거로 변이 볼 수 없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계획되지 않은 배변, 흔히 일상생활하다가 갑자기 나오는 배변 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변. 그리고 딱딱해진 변이 나오지 않는 변비나 이런 변비로 인해서 생기는 2차적인 합병증으로 치질드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배변을 위해서 배변관리 목표는 무엇이냐? 이 목표를 잘 따르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갖다가 잘 수행하고 있다, 잘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 좋은 배변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조절되지 않는 배변을 방지.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시간에 배변들이 나와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합병증, 변비나 치질 같은 것들을 잘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배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보험을 통해서 적절한 노력을 통해서 효율적인 배변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이 모두 만족할 때 적절한 배변이 이루어지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변관리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적절한 수분 섭취, 식이섬유 활동이 필요합니다. 수분 섭취는 방광관리와 연관돼서 2리터 정도 하루에 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이섬유는 우리가 배변 활동을 변을 부드럽게 해주고 장운동을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식이섬유를 갖다가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식단들은 식이섬유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식단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루 세끼 한식을 위주의 식사를 잘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 식이섬유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드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하루에 바나나 하나, 사과 하나 정도만 드신다고 하면은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신체 활동이 있어야지만 장운동을 촉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신체 활동, 우리가 척수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상하주 운동기구, 코끼리 사는다든지 상주 운동기구, 그다음에 휠체어를 믿는 그런 액티비티를 갖다가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적절한 직장 자극 방법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장관리 초기에는 매일매일 직장 자극을 통해서 배변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스케줄과 자세인데, 아마도 이상적인 스케줄이라고 한다면은 식사 후에 장 운동이 활발해지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식후 2-30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절한 자세는 누워서 보는 자세보다는 변기에 앉아서 보는 자세가 좀 더 이상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보조 기술이나 약물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갖다가 일일이 다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성 하재라는 것들을 간혹 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자극성 하재의 대표적인 약이 아락시르라는 것이 있고요. 근데 사실 아락시르라는 것은 병원에서 많이 처방하지 않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시중에 유통되는 장 청소 제품 같은 건강식품 안에 이러한 성분이 있는지, 그러한 시기 건강식품들을 갖다가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 지금 말씀드린 성분들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조심해서 드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사용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러한 자극성 하재 같은 경우는 대장 내에 있는 신경총들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신경총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 장기간 규칙적으로 사용할 때는 신경총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극성 하재를 갖다가 안스라키론제제라고 해서 아락실 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이러한 성분이 세나나 세노사이드라는 성분입니다. 간혹가다 건강식품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로에에 들어가 있는 알로엑스라는 성분입니다. 대장 내 신경을 직접 자극하니까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 갖다가 규칙적으로 장기간 착용했을 때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노사이드, 아락실 과립 같은 것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에는 합병증이 오는데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하재성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보시듯이 원래 대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시경을 하다 보면 이렇게 대장이라는 관처럼 이렇게 길게 둥게 보이는데요. 원래 이러한 장은 어떤 내용물이 차있지 않을 때는, 변이 차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꽉 수축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옆에 사진은 CT 사진이고, CT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딱 붙어있을 장들이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죠. 이것이 바로 하재성 대장이라 그래서 무긴장성 장, 이렇게 수축하지 않는 거죠.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장이죠. 이런 장들은 더 이상 장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겠고, 이러한 경우에는 조절되지 않는 설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결국에는 비가역적으로 이렇게 하재성 대장이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조절되지 않는 설사가 반복되고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 때문에 심한 경우는 장 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어떤 건강식품, 배변에 관한 그러한 장 청소 건강식품을 드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세나나 세노사이드, 알로엑스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규칙적인 복용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약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밑에 그림 보시면 자약 사용 방법은 자약은 장내 점막의 자극을 통해서 장 운동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약을 삽입할 때는 직장 안에 변이 있으면 변을 제거하고 장 점막에 붙여넣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자약은 듀코라스 자약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외국에서 매직 블렛이라는 것을 직접 수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두 가지 차이는 약에 들어가 있는 약 성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은 비사코딜 10mg, 듀코라스는 비사코딜 10mg이고요. 매직 블랙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비사코딜 10m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약 성분인데 그러면은 왜 매직 블랙이라는 것이 효과가 더 빠릅니까? 라고 하면은 듀코라스 좌익이라는 거는 왁스 같은 성분에다가 약을 넣어놓은 것이고요. 매직 블랙이라는 것은 수용성 성분에다가 약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총알 모양이 생긴 것이 다 약이 아니고요. 그거는 약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듀코락스는 촌농 왁스를 갖다가 왁스에다가 약을 포함시켜서 그 왁스가 녹는 시간까지, 촌농이 녹는 시간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용 시간이 좀 더 느리고, 매직 블렛은 수용성 성분에다가 약을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수용성 성분은 그만큼 빨리 녹으면서 약효로 나타나겠죠. 두 가지에서 약 성분의 차이는 없지만 녹는 시간이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작용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관리를 또한 무반사성 장이냐 반사성 장이냐에 따라서 배변 관리가 좀 다른데요. 무반사성 약은 좌약은 효과가 없습니다. 좌약이라는 것은 점막을 자극해서 이런 반사를 거꾸로 올려보내서 배변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무반사성 장애의 경우에는 좌약의 사용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무반사성 장애의 경우에는 항문 괄약근이 열렸기 때문에 변을 가능한 좀 되게 펌하게 되게 만들어놔서 손가락으로 파내야 된다. 시간을 맞춰서 변을 파내서 비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변을 조금 이렇게 부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은 부피 형성 완화제, 웰콘이나 실콘, 아교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파내는 매뉴얼 이베큐션이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러한 경우는 배변 전에 방광을 비우고 배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경수나 흉수 손상의 경우에는 반사성 장으로 인해서 척수 연계 반사는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내 반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스로콜릭 리플렉스라는 것이 식후에 장운동이 활발하게 지는 반사이기 때문에 식후 20-30분 후에 배변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항문 괄약근에 내 괄약근의 토는 긴장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괄약근을 열어줬을 때 부드럽게 변이 길게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소프트한 상태로 변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지 장요법이 효과가 있고요. 자약 사용도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몇 가지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혈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기립성 저혈압, 신부정맥 혈전증, 자율신경 이산 반사증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간혹가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경사 침대 서다가 갑자기 벼를 보고 기절했다. 누웠다가 일어나 앉았는데 어지럽고 시야가 흐리시면서 숨이 차더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 이런 경우가 우리가 척수 손상 후에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누운 자세에서 기립 상태로 일어날 때 갑자기 혈압이 저하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는 원래 이러한 혈압 수용체들이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적응을 해서 혈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실된 거죠. 자세 변화로 인해서 하지의 정맥혈이 고이고 혈압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마비에 비해서 사지마비 장애인에게 많이 나타나고요. 불안전 손상에 비해서 움직임이 없는 완전 손상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손상 초기에 일어나면서 점점 우리 신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기 때문에 증상들이 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종종 수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상위 경수 손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에 보시면은 증상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립성 저혈압은 자율신경의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흉수 6번 이상 손상인 경우에 주로 나타나게 되고 있고요. 증상은 어지럽거나 의식이 떨어지는 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처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처치는 눕히거나 다리를 올려서 혈압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경우는 휠체어를 뒤로 젖혀서 다리가 좀 위로 올라가서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누워서 압박 스타킹이나 복대를 착용한 후에 일어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염분이나 수분 섭취를 조금 증가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주 높은 상위 경수 손상의 경우에는 회복이 이러한 기립성 저혈압의 회복이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드론이나 같은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부정맥 혈전증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정맥의 첫 번째 혈관을 보시면 정맥에 이렇게 밸브가 있어서 피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한 정맥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정맥 벽에 이렇게 혈전들이 피떡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왼쪽 다리에 비해서 오른쪽 다리가 부어있고 빨갛게 되는데 이렇게 부종이 생겼을 때 부종이 생긴 경우로 신부정맥 혈전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부종, 그다음에 그 부위가 약간 좀 따뜻한 온기가 있을 수 있고요. 빨갛게 변색도 될 수가 있고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양쪽 다리가 생기는 경우는 양쪽 다리가 붓기보다는 한쪽 다리 이러한 부종이나 온기, 통증들이 있을 때는 신부정맥 혈전증을 좀 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가 붓거나 종아리 둘레가 커진다, 조금 더 단단하다 이렇게 편측적으로 생길 때는 마비에 의한 부종이라기보다는 신부정맥 혈전증에 의한 부종이라고 좀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증상 플러스 숨이 차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맥박이 막 빨라지거나 가슴 통증이 있을 때는 그러한 혈전이 정맥을 타고 폐로 날아가서 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나 혈관 CT, 펫CT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침상 안정을 주로 하고 있는 초기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항응고제를 사용하거나 압박 스타킹, 외부 공기 압박 장치 같은 거, 그다음에 전기 자극을 통해서 근육을 움직여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예방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신경의 이상 반사증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섬액, 빈맥, 비충혈, 꼬맹맹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소름 돋는다고 하는 그 증상, 그다음에 동공 확대 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 두통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은땀,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데 식은땀이 난다던가 안면, 홍조, 얼굴이 빨개진다는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신경의 이상반사증이 점점 심해지면은 두통과 함께 혈압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망막 박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뇌출혈, 간질, 부정맥 같은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뇌출혈로 인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율신경계 이상반사증 또한 흉수 6번 이상 손상 시에 주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유해 자극에 대한 교감신경에 과장된 반사다. 다시 말해 마비된 부위에 어떤 유해 자극이라든지 다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한 원인으로는 방광 팽창이나 방광염, 그다음에 변비가 심한 분변 매복, 그다음에 욕창, 발도에 파고드는 내향성 발도, 화상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할 때 그런 그 생리 자극이 굉장히 심한 통증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인해서 이상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컨디션, 맹장염이나 담낭염이 생겼을 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신경 이상반증이 발생했을 때에는 먼저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내리고 머리를 올려주는 앉은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꽉 조이고 스타킹이나 복대들이 있다면 제거해주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유해 자극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찾아내서 해결해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의 이상으로 인해서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데요. 체온 조절은 보통 우리가 추울 때 몸을 떠르는 전율 현상, 슈버링이나 혈관 운동, 발한 기능을 통해서 체온이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척수 손상 후에는 교감신경 손상 장애로 인해서 손상 부위 아래의 혈관 운동이나 발한 기능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흉수 6번 이상 손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몸을 떠는 전율 기능이라든지 발한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척수 손상 후에는 우리가 항온성을 지키지 못하고 주위 온도에 따라서 몸이 변하는 변온증을 겪게 됩니다. 특히나 사지마비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추운 경우에 있으면 점점 체온이 조절되지 않고 떨어지게 되고요. 더운 곳에 갈 경우에는 체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해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지마비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심 체온이 조금 낮아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온 조절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욕창은 돌출된 뼈 부위에 뼈가 있는 피부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누를 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2시간 이상 압력이 가해지면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조직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 2시간이 아니더라도 밑에 보이는 전단력, 마찰력, 요실금이 있는 상태, 혹은 경직이 심하거나 영양 부족했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2시간까지 지속되지 않더라도 순식간에 욕창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압력에 의한 욕창, 이렇게 어떤 특정 부위가 눌리는 압력 때문에 욕창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압력 플러스 응정력, 이렇게 밀리는 그런 이런 것도 보통 우리가 환자용 침대에서 이렇게 30도 정도 이렇게 등을 이렇게 기대서 앉는 자세가 생기는 경우들이고요. 이렇게 압력 플러스 응정력에 의한 욕창, 다음 압력 플러스 이렇게 환자분들 갖다가 이렇게 거친 면에서 이렇게 쭉 당겨서 옮길 때 이렇게 밀리면서 화상처럼 이렇게 생기는 압력 플러스 마찰력에 의한 욕창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욕창에 대해서 다양한 치료법이나 이런 것도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흔히 생길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예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흔히 생길 수 있는 부위가 누워있을 때가 척추 꼬리뼈 부위, 발 뒤꿈치 옆으로 누웠을 때는 옆에 허벅지에 뼈가 튀어나와 있는 대전자 부위에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침상에 앉았을 때는 30도 이상 이렇게 비스님이 앉았을 때 밑으로 흘러내리는 힘 때문에 꼬리뼈 쪽에 잘 생길 수가 있고요.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휠체어 뒤에 등받이에 의해서 등 쪽이나 휠체어를 제대로 못 맞췄을 경우에 무릎 뒤쪽에 휠체어의 그 시트가 계속 닿으면서 무릎 뒤쪽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누워있는 자세를 최소한 2시간,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최소한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 변동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2시간마다 체위 변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보다는
옆으로 누운 자세, 완전히 90도 옆으로 누운 자세는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옆으로 30도 정도 기울여서 눕는 자세가 도움이 될 것 같고, 휠체어를 탈 경우에는 30분마다 좌골 부위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욕창이 발생했을 때는 영양 상태가 중요하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 상태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영양 상태의 평가는 1, 2, 3, 4단계로 해서 나쁘다, 부적절하다, 양호하다,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식사량 플러스 단백질 공급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상태, 영양 상태가 훌륭한 상태는 하루에 4단위 이상의 단백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과연 단백질이 중요한데 4단위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바덴 스케일에서 단백질 1단위라는 것은 계란 한 개가 1단이라고 보시면, 계란 한 개 정도의 단백질량이 1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흰자, 노란자 빼고 흰자 중에로 얘기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계란 한 개와 같은 단백질 1단위는 우유 한 컵, 250cc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콩 한 컵이라든지 고기 같은 경우는 20g 정도가 단백질 1단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쉽게 생각하기로 계란 한 개가 1단이다. 그래서 4단위 이상이니까 하루에 흰자 기준 계란 4개 이상을 복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우유 한 잔이 250cc니까 4잔, 그러니까 100cc 정도의 하루에 1000cc 정도의 우유를 하루에 드신다고 하면은 단백질 공급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과 비타민 D 얘기만 좀 하고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그림에 보시다시피 건강한 뼈와 달리 뼈 안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다 해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척수장애인에서 척수장애의 골다공증의 위험성은 척추보다는 고관절에 더 위험성이 큽니다. 이유는 휠체어 생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앉은 자세를 유지하죠. 그래서 척추는 계속해서 앉아서 무게를 받고 힘을 받기 때문에 뼈가 쉽게 약해지진 않는데, 뼈라는 것은 일단 무게를 지탱해야지만 튼튼해지거든요. 이 척추장애인들이 보통 서는 자세나 걷는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관절에는 무게를 지탱하는 일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보다는 고관절 쪽에 심하게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골다공증 판정으로 해서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죠. 골밀도 검사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T스코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T스코어가 골다공증의 기준이 마이너스 2.5다. T스코어라는 것이 뭐냐면은 건강한 성인과 비교했을 때 지금 뼈가 얼마나 약해 있냐를 비교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보다 떨어져 있다. 지금 네모 박스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3, 2.9 이렇게 돼 있는데, 허리뼈의 경우에는 요추 1번부터 4번의 평균값을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표에 보시면 마이너스 2.7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이너스 2.5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와 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 결과는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된다. 그래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보다 떨어지지 않았냐로 골다공증의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2.5보다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골다공증 예방을 해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면서 무게를 자꾸 받을 수 있도록 기립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골다공증과 함께 비타민 D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비타민 D가 중요한 이유가, 칼슘, 우리가 이제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먹게 되는데, 이 칼슘이 체내로 흡수가 돼야지만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칼슘의 체내 흡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비타민 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러면 아무리 칼슘을 복용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흡수해서 쓸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를 얻는 방법은 비타민 D가 활성 상태로 합성된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식이를 통해서 달걀 노란자나 유제품, 버섯, 등 푸른 생선, 치즈 같은 유제품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러한 식품을 통계적으로 대한민국 성인의 8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햇볕도 적절히 받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러한 비타민 D를 포함한 식품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비타민 D 결핍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원하시면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은 피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30 이상이어야지만 적절한 비타민 D가 공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비타민 D의 보충이 필요한데요. 최소한 비타민 D를 보충하실 때는 몸 안에 피 검사를 했는데 몸 안에 30 이상 내가 비타민 D가
있다, 적절하다라고 하면은 하루 유증량 800단위, 또 1000단위 정도 복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핍돼 있다 그러면은 그 이상 2000단위 정도의 그 비타민 D를 매일같이 복용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비타민 D 주사를 통해서 엉덩이 주사로 있거든요. 비타민 D 엉덩이 주사를 통해서 다량의 비타민 D를 한번 몸 안에 밀어넣는다라고 보시면은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 설명드리라고 말도 빨라지고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략척손상과 합병증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척수협회에서 협회학회에서 만들어낸 그 책자가 굉장히 쉽고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자를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시는 게 내 몸 건강에 대해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